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들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앞으로 담아야 할 투자 상품들 알아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주와 원전주,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주가 기대를 모은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봅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거론되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매둘기파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통화 정책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봅니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의 공포, 우리 증시도 결국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4월 첫 거래일부터 우리 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1.5% 넘게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 여파로 우리 증시도 오늘장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0.65% 내린 2,73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6거래일 내리 빠져나갔고 기관은 오늘 8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5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0.42%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주목할 부분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증시가 방향성을 잡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장세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로 수혜를 받는 엔터주입니다. 3대 기획사인 SM, YG, JYP 모두 일제히 올랐는데요. 리오프닝에 따른 오프라인 공연 확대 기대감에 2월부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전 세계 방역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해외 공연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고 엔터주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3대 기획사 외에도 눈에 띄는 엔터주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류 열풍의 선두주자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입니다. 장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해당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6% 넘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급락 이후 조금씩 상승폭을 키우더니 결국에는 4.36%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바이오주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기업 이 메디톡스와 휴젤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메디톡스가 휴젤이 자사의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한 건데요. 이 소식의 개장부터 두 기업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메디톡스가 6% 가까이 급등하는 동안 휴젤은 13% 넘게 급락한 겁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같은 이 영업 비밀을 도용해서 의약품을 생산했고 또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휴젤은 메디톡스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아주 허위 주장이다라면서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주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제 다음 주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다음 주 주목할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1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다음 주 7일 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여러 악재 속에서도 반도체와 가전 등 주력 상품의 선전으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79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13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망치대로라면 매출은 전년 대비 18% 그리고 영업이익은 31%가량 증가한 건데요. 이는 1분기 기준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LG전자 역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매출은 14% 넘게 올라서 1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로 꼽아봤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연준의 긴축 속도인 만큼 연준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6일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3월 FOMC 의사록 공개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 20일에 발표되는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 동향과 이에 따른 연준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새 정부 수혜 업종은 어디가 될 것인가? 저희가 대선 직후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지요. 이 정부 출범이 가까워지면서 수혜 업종에 대한 정보도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그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도 실제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만 반영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 3월 FOMC를 지나면서 이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선방했는데 일부 업종에서는 대선 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어떤 정책을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방역 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선거 전후로 방역 완화 조치를 좀 살펴보시면요. 국민들이 방역 패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윤 당선인은 선거 전부터 비과학적인 방역 패스 폐지하겠다, 또 거리두기 완화도 강화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예.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 지난달 초 방역 패스를 돌연 전면 폐지했고요. 또 당선 이후인 2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여행 업계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는 오는 4일부터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늘고 또 영업 제한도 12시까지 늘어서 사실상 소규모 회식도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명확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정책은 아니지만 새 정부의 영향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기존 정부도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새 정부가 유독 좀 그런 기조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사실 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 수혜 업종 어디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그 증시 프리즘에서도 잠시 나왔는데요. 엔터주들이 좀 가장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엔터주요? 네, 콘서트 재개 기대감 때문인데요. 지난달 JYP가 23%나 올랐고요. 그리고 하이브와 SM도 코스피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또 해외여행 기대감에 여행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가 두 자릿수로 상승했고 하나투어와 레드캡투어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리오프닝주 이미 사실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부분도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 전망이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이 종목들의 차트를 좀 더 넓혀서 시계열을 좀 넓혀서 보면요. 특히 여행주들은 코로나 이전까지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예.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시면요. 지난해 연간 출국자 122만 명이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96%나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재개 기대감 반영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해부터 좀 계속돼 왔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업종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여행 관련 ETF가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성 종목으로 돼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새 정부 정책 수혜 업종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새 정부는 일단 이번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채우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는데요. 특히 예.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크게 정책 실패라고 하면 부동산을 좀 뽑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대량 주택 공급으로 인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또 에너지 전환 정책, 조세 정책 개편을 예고하면서 관련 업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월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의 경제 공약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원전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물론 가상자산과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수혜 종목들의 경우 단기와 장기, 시기별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새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만큼 당분간 단기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은 단연 건설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증권업계는 대형 건설주로 투자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는 업계 평균보다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등 펀더멘탈 또한 튼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상황. 이에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확실한 호재가 있는 원전 관련주로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의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쯤 되면은 그때는 이 오버슈팅이 조금 가라앉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증권업계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산업군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반 기업이 꼽힙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많이 올라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법 관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데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아직까지 그냥 재검토니까 가시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또 이후 개정을 위한 여야 논의와 개정 작업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 업종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마치 주식시장에는 자본시장법이 있듯이 가상자산에도 이와 관련된 업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현재로서는 특근법밖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법이 제정되면은 이쪽 관련된 시장이 제도권 내로 좀 더 편입되기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증권업계는 새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세제 혜택 등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업종 투자도 장기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언급한 만큼 수혜 예상 종목 가운데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건설 플랫폼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좀 살펴볼 만한 투자 상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건설이나 원전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는요, ETF로 많이 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각 운영사별로 상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예.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이렇게 ETF로 투자할 수 있지만 어떤 종목의 편입 비중이 높은지는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리츠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리츠의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같은 주거 매물보다는 오피스텔이나 물류센터 같은 상업 자산을 편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장 종목이나 상품별로 호텔이나 주택을 일부 편입한 경우도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주거 자산을 편입한 리츠가 있습니다. 바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인데요. 민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동 주거 구간을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츠의 경우에는 정책 수혜주라기보다는 금리 인상기 적절한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안정적인 배당이 있고 또 실물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국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 측면에서 해외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만 투자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권장하기에는 그 투자가인 즉 일반 주주들의 이익과 그리고 대주주의 이익이 고루 공정하게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적절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한국 시장의 ROE와 미국 시장의 ROE를 비교해 본다면 지난 한 10년간 한국 시장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장성에서도 미국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새 정부 정책 수혜 종목을 보실 때는 공약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새 정부 정책 수혜주만 볼 것이 아니라 해외 변수들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해외 투자 상품들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이 고속 성장이 예고되는 분야하면 단연 이 전기차 분야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기에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요즘 거리에 보면 전기차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많이 보급된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참 전기차 수요가 지금 자동차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기를 겪고는 있지만 전기차만큼은 그 수치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성장세는 가파르군요. 네, 지난 2월 말까지 국내에 등록된 이 전기차 수가 24만 1,000대가 좀 넘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 들어서만 해도 10,000대 가까이가 등록을 새로 했습니다. 이 전체 자동차 수가 2,500만 대 좀 넘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한 0.96% 정도가 됩니다. 10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생산에 다소 좀 이렇게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지금의 분위기가 쭉 이어진다면은 아마 올 연말에는 1%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랑은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도 100대 중에 2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전기차가 대세라는 것 치고는 너무 좀 아쉬운 속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1년에 1% 늘어난다 그러면은 100% 될 때까지 100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순하게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전기차라는 게 뭐 단순한 어떤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이런 것보다도 들어가는 반도체 자체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이제 제일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기하는 데마다 1년이 걸린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또 배터리의 어떤 안전성이나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자체가 지금 내연기관 차량들이 있지만 앞으로 뭐 2030년, 35년 되면은 모든 나라들이 다 퇴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기하급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이 속도를 어떻게 더 빠르게 높일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해볼 텐데 일단 충전소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조성이 돼 있어요? 이 충전소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이 소비자들이 망설이는 게 대체 충전을 어떻게 할 거냐. 아무래도 주유소가 없는데 차를 어떻게 이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 수가 한 7만 6천여 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충전기 한 대 평균 16대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이 대도시에서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24대, 부산에서는 30대 정도가 충전기 한 대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이 전기차 관련 민원이 한 3만여 건 되는데 이 중에 90%가 바로 이 충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뭐 인프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거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보면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은 못했네요. 이번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도 이제 전기차 인프라 좀 확충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뭐 사실 어느 대선 후보 할 것 없이 이 얘기는 거의 공통적으로 했는데 이제 뭐 당선이 되셨으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좀 에너지 업계에 뭐 반발을 사고 있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평은 있지만 어쨌든 일단 이 대표적인 게 5년 동안 전기차 그 충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게 있고요. 또 이 LPG 충전소를 포함해서 전국에 이 주유소가 한 12,000, 3천 개 돼 있는데
이런 주유소들을 활용해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주유소에 이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분산 전원을 이제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기를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SK가 이제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 이런 충전 시설을 구해서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처음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주유소가 이제 보통 이제 교통량이 많은 그런 입지에 이제 위치해 있는 데다가 기존에 이제 집이나 마트 공공시설 같은 곳에 이제 국한됐던 이 충전 어떤 그 접근성 굉장히 높일 수 있다. 또 이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주유소 업계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밥줄 끊긴다. 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그 주유소 업계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기존의 어떤 전기 사업법이랄지 또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규제들이 좀 완화돼 좀 뜯어 고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윤 당선자가 이걸 이제 완화하겠다고 공약은 내걸었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장은 이렇게 전기차 인프라 문제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업체들도 좀 사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예. 한 곳은 내연기관 차량 부품 사업을 하다가 4년 전에 수소차 부품 사업으로 이제 확장한 곳이었고요. 또 한 곳은 그 전기차 충전기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들 회사 모두 애로사항들이 좀 많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 개발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최근 도로갓길에 주차를 한 채 급속 충전이 가능한 가로등형 충전기를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분야에 발빠르게 뛰어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충전기를 설치할 때 해야 하는 전기안전 검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설비 용량 75kW 이상 충전기에 전기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작년에 새로 생긴 규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 회사는 연간 2억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전력 재판매 규제입니다. 현재는 한국전력만 독점적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충전기 사업자는 쓰고 남은 전기를 되파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력 재판매 같은 게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실제 충전 사업자들도 ESG 경영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충전 요금 책정이라든가 다양한 전력 공급 등에 대해서 고민이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일례로 태양광이랑 연계해서 전력을 소급받아서 같이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충전 사업자도 다양한 상품이나 다양한 서비스 확대 이런 게 좀 고민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넥수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내연기관 엔진 부품만을 취급하다가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지난 2018년 전동화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동화 전환과 관련된 친환경 부문 매출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성공적인 전동화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수소차라는 그 카테고리를 제대로 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대학 교육 같은 것에서부터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난은 부품업계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미래차 부문에서 두드러집니다. 미래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인력은 1000여 명으로 미국과 비교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려워진 건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규제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 정원을 늘리는 데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방해하는 요인은 생산 단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전기차 충전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주민 간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직장인 이다슬 씨. 차량 구매의 기쁨도 잠시 이 씨는 충전 때마다 전기차 이용자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엄연히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충전 용량이 작다는 이유로 충전할 때마다 눈총을 주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주 입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신 거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너는 전기가 아니어도 가솔린으로도 갈 수 있잖아. 우린 전기로밖에 못 가. 그러니까 너네가 양보해야 돼. 이거거든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늘어나는 데 반해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모자란 탓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이용자들 간의 갈등도 빈번합니다. 충전이 끝났는데도 차를 빼지 않아 다른 이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급속 충전은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까지만 충전이 허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계도 기간을 주는 곳도 있어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전기차 산업 성장을 좀 방해하는 그런 문제들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를 되파는 게 안 된다는 게 좀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는 뭐 기름 되팔고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신 기자 지금 업계 관계자들 만나서 좀 다양한 얘기들 좀 듣고 왔는데 지금 앞서 얘기한 거 외에도 좀 추가로 더 문제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권이 곧 바뀌게 되면서 기존 정책 수혜들이 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요. 예. 특히나 그 내연기관 차 부품 사업을 하다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값싼 이자에 대출을 해주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미래차에 대한 투자도 하고 또 신규 인력도 새로 뽑으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정책 수혜를 받은 부품 회사가 재작년 2020년에만 22곳이었는데요. 2019년엔 2곳이었으니까 이제 크게 늘었죠. 예. 근데 이제 이 정책 수혜를 받은 회사들 모두 만족스럽다,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도 이 워낙 이제 반응들이 좋으니까 올해 이 부품사에 지원하는 지원액을 5천억 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지원액이 뭐 줄어드는 것 아닌지 아니면은 뭐 끊기는 것 아닌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연기관 제조사들은 이런 미래차 전환 지원금이 끊길까 봐 걱정이다라는 거고 또 있습니까? 네, 일단 전기차 충전기 회사들도 걱정들이 좀 있는데요. 예. 이들 회사들도 지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충전기 한 대당 보조금이 1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서 혹시라도 보조금이 줄어들면 또 실적에 직접적인 또 타격이 되니까요. 예. 이런 걱정들이 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충전기 회사가 120곳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에 한 20곳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회사들은 사업권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충전기를 한 곳만 가지고 있는 등 좀 영세한 회사들입니다. 예. 최근에 안 그래도 대기업들이 이 충전 사업에 돈이 되니까 이 충전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 대기업들이랑 경쟁하는 것도 가뜩이나 좀 힘든데 이 정책 지원마저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정작 이 전기차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업무 환경이 사업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 대중화를 하려면 전력 시장을 좀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전영환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전력 시장을 한국전력이 좀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뭐 요즘과 같이 전기차가 수량이 적을 때는 전기차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서 한 번에 충전하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충전 시간이 이제 몰리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그때 공급하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변압기 용량이나 이제 슬로도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발생을 합니다. 또 많은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에너지 장치로 전력망에서 필요로 할 때는 전기를 이제 거꾸로 공급할 필요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지역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이제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전력 거래소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충만경 서비스 제공량을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만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전이 독점적으로 이제 지금 전력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이제 전기를 파는 것이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시장을 교수님 민간에 개방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그 전력 시장 그 판매를 사업을 한전이 독점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전기 자동차 사업자도 전기를 내서 샀다가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원하는 기업이면은 전력 판매 사업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만 해주면 되는 거죠. 뭐 크게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한전을 갖다 이제 민영화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영화가 아니고 한전은 한전대로 영업 사업을 계속을 하고 예. 민간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만 해주면은 여러 가지 이력이 이제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일본도 전력 시장을 개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에너지 산업이 좀 크게 성장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근데 좀 네.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뭐 일단 전기료 좀 비싸지는 게 아니냐 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품질 면에서도 뭐 이게 괜찮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품질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똑같고요. 이제 단지 돈을 주고 받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전력 시장을 개방을 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진다 하는 그런 염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단지 이제 민영화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데 이전에는 비즈니스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전을 이제 이렇게 쪼개서 민영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민영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새로운 영역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하고는 구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영환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기자,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서지 않고 로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한 길은 결국은 충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전력시장 개방이 먼저 이루어진다 해서 유튜브 제목은 전기차 대중화 전력시장 개방이 시급하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해시태그는 전기차 충전, 그다음에 손톱 및 가시, 그다음에 전력시장 개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어떻게 가장 정책 조합을 잘 이루고 정부와의 조율을 잘하느냐 이런 각도를 보니까 저는 데이터가 변할 따라 어떤 때는 매파가 되고 하나 하고 싶은 거는 한해 총재가 되면 금융위, 금감원하고 의하고 다 같이 서게 돼서 뭐 가계부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금리 올리는 속도가 빠를 거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펀더먼트를 볼 때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자본 유출에 주는 영향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오늘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앞으로 통화정책 어떻게 달라질지 분석해 봅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이 후보자가 본인은 비둘기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면서요?
네, 후보자는 이제 경제 데이터에 따라 매파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제 금리를 자주 올리려는 쪽을 매파, 적게 올리려는 쪽을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이제 이 후보자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갖춘 매둘기파로 관측됩니다. 입국 당시 2월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혀 비둘기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매둘기파군요. 이 후보자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잡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금리가 낮을 경우 가계빚이 늘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물가와 성장 측면에서 균형을 찾아 그때마다 비둘기파와 매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정부와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아니라며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 5월 새 정부 공식 출범 이후 새로운 4대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계부채를 놓고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금리 올리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4월 기준금리는 동결된 가능성도 좀 크다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미국은 통상적 인상폭의 2배죠. 5월에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런 빅스텝 가능성도 나오는데 그러면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될 가능성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당연히 역전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과 성장률이 높고 물가 역시 우리보다 높아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외국인의 자본 유출 등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은 적을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제 2018년 금리 역전 당시에 자본은 오히려 순수입 유입된 바 있고 지금 아시아 경제가 유럽보다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볼 때 자본 유출에 주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즉 미국의 금리 인상을 무조건 쫓아가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맞춰 통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또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한은이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네, 이제 이번 주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한은이 이제 단순 매입 등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올바른 판단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파월 의장의 빅스텝 발언으로 시장의 기대가 형성됐고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한편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다시 상승했는데 이제 이 후보자 발언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젠 또 4월 기준금리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를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후보자가 의장으로 참석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13일 금통위 참석은 이제 다소 빠듯할 듯합니다. 네. 근데 인사청문회 일정이 통상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인데요. 현재 여야 갈등으로 청문회 일정이 더 늦어진다면 이제 의장 자리, 총재 자리는 공석이 되고 비둘기파로 불리는 주상현 금통위원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되고 이제 기자 간담회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예,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는 어떻게 뽑았을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이제 매둘파 수장이 온다, 금리 속도 조절로 잡았고 이제 해시태그는 이제 달라진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 그리고 4월 금리 동결 가나로 잡아봤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손실 보상 추경안을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제출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률 기자입니다.
50조 원이냐 35조 원이냐 설왕설래가 많았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논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속도감 있게 보상하자던 정치권의 주장은 대선 이후 각 진영의 이해관계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추경의 방향과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심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차 추경에 대해 결론이 나오질 않으면서 자금 시장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추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늘어진 거고 5월 달로 미룬 건 이제 취임하고 나서의 이제 확실한 가닥이나 계획을 잡겠다는 거지만 지방선거까지의 또 확정 짓기가 좀 애매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미 이번 주 국채 가격은 장단기물을 가리지 않고 8년여 만에 최고치를 보이며 불안한 시장 상황을 연출 중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계획하고 있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196조 원의 추경 편성액 가운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금액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50조 원에 달하는 당선인의 손실보상 공약을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새 정부 출범 후 어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느냐에 따라 자금 시장은 더욱 요동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준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같은 제2금융권의 최대 고민으로 대출 부실화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 대출 규제 여파로 2금융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여기에 더해 올해 금리까지 오르면서 위험이 커진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순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농협과 신협 등 작년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은 2조 7,413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40.4% 늘어난 2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SBI와 OK,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대형사 모두 30%대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금융사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자 수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실제 저축은행의 경우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의 비용이 늘었지만 이자 수익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카드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결제가 늘어난 데다 현금 서비스로 불리는 단기 카드 대출 규모가 무려 1조 원이나 늘면서 작년 카드사 순이익은 전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건전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에 비해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낮은 만큼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 폭등기에 큰 수익을 냈던 제2금융권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어려워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제2금융권도 리스크 관리 기법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차주 신용도가 은행권보다는 낮으므로 차주별로 신용 리스크를 세분화해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잠재 부실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고 웨스트, 오늘은 이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네. 오늘의 키워드는 해킹에 털렸답니다. 좀 무서운데 네. 어떤 일인가요? 네, 무서운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혹시 돈 버는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P2E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요즘 이런 P2E 게임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엑시 인피니티는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겠네요.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좀 설명을 네. 해드리려고 자세히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는 베트남 개발사 스카이 메이비스가 2018년에 출시한 P2E 게임입니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 이용자가 17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용자는 엑시즈라고 부르는 NFT 형태의 디지털 애완동물을 수집해서 네. 그 엑시즈와 싸우고 또 양육을 하게 되는데 이 엑시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가상화폐를 벌 수가 있고요. 예.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이 게임을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유명해지면서 외부 투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가 1,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자한 곳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키워드대로 이 회사가 해킹을 당한 건가요? 네, 이거는 맞추셨습니다. 아, 앵커께서. 네. 무려 7천억 원이 넘는 해킹 피해를 당했는데요. 피해 규모는 현지 시간 29일 기준으로 6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573억 1,250만 원 상당입니다. 특히 사건은 지난 23일 발생했지만 엑시 인피니트 개발사인 스카이 메이비스는 엿새 뒤인 26일에 사용자들이 이더리움이 출금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한 후에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꽤 큰 규모인데 어떻게 네. 보면은 해킹 역사상 두 번째 큰 규모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서 해킹이 불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킹은 블록체인 자체에서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용자는 하나의 블록체인 생태계만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용자가 한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가상화폐를 보낼 수 있는 클로스 체인 브릿지를 만드는데요. 이 브릿지에서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엑시 인피니트 측이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서버 부하를 낮추기 위해 보안 절차를 느슨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P2E 게임이 돈 버는 구조에만 집착한 나머지 안전성 같은 다른 요소들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해킹으로 게임에서 유통되는 그 가상화폐에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유통되는 가상화폐 엑시 인피니티의 가격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엑시 인피니티는 지난해 11월 최고 20만 원까지 올랐지만 코인 하락장 역풍을 맞아서 3분의 1 가격으로 곤두박질 쳤었죠. 네. 그러다 차기작 출시가 임박하자 최근 2주 새에 5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큰 낙폭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트코인도 전날 8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엑시 인피니티의 해킹 사건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을 인출하는 통로에서 해킹이 됐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P2E 게임의 좀 안전성에는 문제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네. 이렇다면 이제 게임 코인 시장 전체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일단은 뭐 시작 초기인 만큼 전망이 밝은 편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규모 업데이트 등의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변수나 또 코인 수급 상황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클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특히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지적도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거나 관련 코인에 투자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P2E 게임이 불법인 상황이죠? 네, 아직까지? 맞습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웃음만 나오네요. 네,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무한돌파 삼국지라는 P2E 게임이 있는데 이게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엑시 인피니티의 해킹 사고로 이 P2E 시장의 확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부터 안전성 등의 문제로 P2E 게임의 도입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만큼 확장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내 게임사들은 P2E 게임 개발에 나서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P2E 게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네. 해외 서비스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실제로 게임사들의 주총 핵심 키워드 역시 P2E 게임이었습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올해를 기점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신작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고 또 미르포로 글로벌 P2E 게임 역풍을 불러일으킨 위메이드 역시 지배적인 P2E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크래프톤도 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연구 개발업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등 블록체인 분야 진출을 공식화한 상황인데요. 이 P2E 게임을 막는 것이 국내 게임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번 해킹 사태가 안전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만큼 업계에서는 안전거래소의 어떤 안전성 또 피해 보상 규정 등 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웨스트의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네, 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은행 공약 1호 예대금리차 공시제를 놓고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개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공약입니다. 최근 금감원이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들 사이에 경쟁이 붙으면서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예금금리는 인상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 이미 금리 비교 공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 공시제는 은행이 탐욕적이라는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에 이어진 역대급 거래 절벽의 대형 가전과 인테리어 같은 부동산 후방 산업이 줄줄이 후폭풍을 맞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진 데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 불확실성 탓에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한 영향인데 중개업계도 신규 개업이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로 줄었고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업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외 불확실성 탓에 잠 못 이루는 투자자분들을 위해 저희 한국경제TV가 오늘과 일요일 힘내라 동학개미 새 정부 새 주식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은 뉴스 끝나고 7시부터 12시까지 연속 생방송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전문가들의 유망주 분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